우리 엄마인 척하세요. 뒤에서 놈들이 따라오니까. 낯선 남자가 서혜진의 팔을 붙잡고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반사적으로 입을 열려던 순간 그의 커다란 손이 그녀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혜진은 숨이 막혔습니다. 골목 끝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어요. 저 여자 어디 갔어? 민간 브로커들이 그녀를 찾는 목소리였습니다.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과연 앞으로 이들에게 무슨 일이 펼쳐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응원하겠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들어왔는데 어디 숨었지? 브로커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혜진은 이를 악물었어요. 자신이 이런 후미진 공사 현장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오늘 밤은 12월 중순치고는 기록적인 폭설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혜진은 수행 없이 홀로 이곳을 찾은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어요. 군 시설 공사 현장에서 외주 인력들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폭력에 시달린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다가 그만 정체를 들키고 만 것이었죠. 놓치면 안 됩니다. 뒤를 쫓던 브로커들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온 지시였습니다. 그 차가운 목소리를 들은 순간부터 혜진은 살기 위해 눈 덮인 공사장을 가로질러 미친 듯이 달렸어요. 하지만 민간인 구두로 눈이 무릎까지 쌓인 비탈길을 오르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발목이 꺾이고 무릎이 시려왔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막다른 공사장 자재 더미 뒤 녹슨 철골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어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군복 차림의 청년이 불쑥 나타나 그녀의 팔을 낚아챘던 거예요. 철컥, 철컥. 브로커들의 안전화 소리가 등 뒤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혜진은 본능적으로 청년의 야전상의 자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청년의 옷에서 땀과 흙이 섞인 냄새가 났지만 그게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청년이 갑자기 혜진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술 좀 마셨다고 했잖습니까? 혜진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청년을 올려다봤어요. 청년은 억울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약도 안 드시고 이 밤에 어딜 나오십니까? 동상 걸리시려고 환장하셨어요? 제발 좀 들어가십시다. 청년의 목소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리얼한 연기에 혜진조차 순간 자신이 정말 치매에 걸린 노모인가 착각할 정도였어요. 뒤에 서 있던 브로커들이 멈칫하며 두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훑어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서 있는 건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젊은 하사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고 있는 중년 여성뿐이었습니다. 혜진의 고급 방한 코트는 이미 진흙탕과 눈에 뒤범벅이 되어 본래의 값비싼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브로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바닥에 침을 퇴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이거. 그냥 군인 가족이잖아. 다른 브로커가 급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형님, 저쪽 자재 창고 쪽 아닙니까? 발자국이 저쪽으로도 이어지는데요. 빨리 움직여. 놓치면 우리 다 끝장이야. 윗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잊었어? 브로커들의 발소리가 눈보라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혜진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청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더니 천천히 혜진의 입을 막고 있던 손을 뗐습니다. 혜진은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에서는 피맛이 났습니다.
너무 세게 깨문 탓이었죠. 청년은 바닥에 주저앉은 혜진을 내려다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담하십니다. 저런 곳에 혼자 들어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 같은 사람도 밤에는 안 가는 곳인데요. 혜진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천천히 들어 자신을 구해준 은인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을 등진 청년의 얼굴은 역광에 가려 또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낯익은 기운이 그에게서 느껴졌어요. 혜진의 가슴 한구석이 이상하게 먹먹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떼자 청년이 코웃음을 치며 대수롭지 않다는 듯 어깨를 으쓱했어요. 도와드린 김에 말씀드리는데요. 이런 밤엔 따뜻한 커피 한 잔이 목숨값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청년은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군용 내거머를 풀어 혜진의 목에 감아주었습니다. 그 내거머에서 땀 냄새와 흙내음이 났지만 혜진은 태어나서 입어본 어떤 고급 방한복보다 더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 있으면 얼어붙습니다. 청년이 거칠고 투박한 손을 내밀었습니다. 혜진은 홀린 듯 그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군 공사 현장 한복판, 전직 투스타 사단장 출신이자 방산그룹 회장인 여인과 젊은 하사의 운명은 그렇게 거친 손길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 차려요. 여기서 그냥 있다간 진짜 큰일 납니다. 청년은 멍하니 주저앉아 있는 혜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어요. 혜진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발목이 시큰거렸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의 아픔을 느낄 겨를도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혜진이 덜덜 떨리는 입술로 겨우 물었지만 청년은 대답 대신 앞장서서 눈길을 헤쳐나갈 뿐이었습니다. 무릎까지 쌓인 눈을 밟으며 그들이 도착한 곳은 공사구역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녹이 슬어 붉게 변한 컨테이너는 금방이라도 눈무게에 찌그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누추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얼어 죽는 것보단 낫습니다. 청년은 뻑뻑한 쇠문 손잡이를 낑낑대며 돌려 열었어요. 끽 소름 끼치는 쇠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훅 쏟아져 나왔습니다. 혜진은 주저하며 안으로 들어서지 못했어요. 평생 대리석 바닥만 밟고 살아온 그녀에게 이 임시 막사 같은 공간은 충격 그 자체였으니까요. 빨리 들어오세요. 밖에서 동상 걸립니다. 청년의 재촉에 혜진은 주춤거리며 컨테이너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청년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벽을 더듬어 스위치를 올렸어요. 치직 탁! 천장에 매달린 낡은 백열등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희미한 주황빛을 토해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좁은 컨테이너 내부가 드러났어요.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매트리스와 찌그러진 석유난로,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전투복들, 야간 경계를 서다 잠깐 쉬는 공병들의 임시 대기소치고는 너무나 열악한 공간이었습니다. 혜진은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를 돌리다 젖은 외투를 털고 있는 청년 쪽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휴, 진짜 춥네요. 괜찮으세요? 청년이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고개를 휙 돌려 혜진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녀는 숨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입을 딱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정구의 주황빛을 받아 반짝이는 청년의 얼굴, 짙고 뚜렷한 눈썹, 고집스러워 보이는 오뚝한 코, 가리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그 눈매. 그것은 25년 전 순직으로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던
남편 서강민 대령의 얼굴과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강민 씨. 혜진의 입에서 헛소리 같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리 닮아도 이렇게까지 똑같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마치 젊은 시절 남편이 시간을 거슬러 눈앞에 나타난 것 같은 착각에 혜진은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청년은 혜진이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자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지르며 씩 웃었어요. 왜 그렇게 보세요? 제가 좀 괜찮게 생겼죠? 씻으면 더 나은데. 그 넉살 좋은 말투, 쑥스러울 때 코를 문지르는 버릇까지 혜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청년이 놀라서 달려와 혜진의 어깨를 부축했어요. 가까이 다가온 청년에게서 흙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묘하게 그리운 살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청년의 뺨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현기증이 나서요. 아까 너무 놀라서 기력이 다 빠진 것 같네요. 잠깐만요. 난로부터 켤게요. 청년은 혜진을 매트리스 위에 앉히고는 구석에 있는 석유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매캐한 석유 냄새와 함께 붉은 온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난로 위에 양은 주전자를 올려놓고는 자신의 군복 주머니를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원래 제가 저녁으로 먹으려고 아껴둔 건데 드릴게요. 청년이 내민 것은 구겨진 종이봉투였습니다. 그 안에는 차갑게 식어 눅눅해진 PX 빵 2개가 들어있었어요. 방산그룹을 운영하는 회장이 이런 식은 간식을 받아든다니 평소 같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떨리는 두 손으로 그 빵을 받아들었어요. 드세요. 식어서 맛은 좀 없어도 배는 좀 찰 겁니다. 이런 건 잘 안 드시죠? 청년은 난로에 손을 녹이며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혜진은 빵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차가운 빵이 입안에 퍼졌지만 이상하게도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쳤습니다. 맛있네요. 그렇죠? PX 빵치고는 괜찮은 편입니다. 혜진은 빵을 씹으며 몰래 눈물을 훔쳤어요. 죽은 남편을 닮은 이 청년이 자신의 전부인 저녁 끼니를 내어주었다는 사실이 혜진의 얼어붙은 심장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준 건가요? 나 혼자 너무 외로울까봐 당신 닮은 사람을 보내준 건가요? 혜진은 청년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기가 막히게 닮았어요. 혹시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23년 전 3살배기 아들 준호를 잃어버렸을 때 남편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으니까요. 하지만 혜진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청년은 난로 위에 주전자가 끓기 시작하자 컵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대답했어요. 한도윤입니다. 편하게 도윤이라고 부르세요. 한도윤. 성마저 남편과 다른 성씨였습니다. 혜진의 손끝이 다시 한번 파르르 떨렸어요. 도윤은 따뜻한 물이 담긴 컵을 혜진에게 건네며 씩 웃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보아하니 곱게 사신 분 같은데 가족들은 뭐하고 이런 험한 곳에 혼자 오셨어요? 가족. 그 단어가 혜진의 가슴을 후볐습니다. 가족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거든요. 혜진의 쓸쓸한 대답에 도윤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습니까? 저랑 반대네요. 저는 부모님을 잃어버렸는데요. 뭐 버려진 건지 잃어버린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 고아입니다. 도윤은 아무렇지 않은 척 어깨를 으쓱해 보였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 서린 외로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가슴이 찌릿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 청년도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을 텐데 어쩌다 이런 곳에서 야간 경계를 서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도윤이 젖은 전투복 바지가 찝찝했는지 인상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축축하네요. 잠깐 바지 좀 말릴게요. 눈 밟아서 젖었으니까 딴 데 보세요. 도윤은 넉살 좋게 말하며 젖은 전투복 바지단을 걷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은 슬쩍 고개를 돌리는 척하다가 무심코 도윤의 다리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혜진의 눈동자가 공포와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도윤이 걷어올린 왼쪽 종아리 그곳에는 쳐다보기만 해도 심각할 정도로 심하게 물린 흉터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니었어요. 23년 전 혜진의 뇌리에 지옥처럼 각인된 그날의 기억. 3살배기 아들 준호가 사나운 맹견에게 다리를 물렸던 그 참혹한 상처와 위치도 모양도 너무나 똑같았던 것입니다. 혜진은 자신도 모르게 비명 같은 신음을 터뜨리며 입을 틀어막았어요. 먹던 빵이 바닥으로 툭 떨어져 물기 젖은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혜진의 입에서 터져나온 비명은 좁은 컨테이너를 가득 채웠어요. 손에 들고 있던 빵이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흙탕물 속을 굴러다녔습니다. 도윤은 소스라치게 놀라 혜진을 쳐다봤어요. 괜찮으세요? 어디 아파요? 도윤이 급히 다가와 혜진의 손을 살폈지만 혜진의 시선은 오직 도윤의 왼쪽 종아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도윤의 낡은 전투복 바지는 눈밭을 헤치고 오느라 무릎 아래가 흠뻑 젖어 있었거든요. 바지 끝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기가 컨테이너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어요. 찝찝하네요. 물이 다 흘러내리네. 도윤은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며 축축하게 젖은 바지단을 다시 걷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난로 열기에 바지를 좀 말려볼 요량이었죠. 거친 손길로 바지를 무릎까지 쑥 걷어올리자 가려져 있던 흉터의 전체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상처였어요. 마치 불에 달군 인두로 지진 듯 살점이 뭉개지고 뒤틀린 거대한 흉터가 종아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혜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23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그 상처를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준호야, 안 돼.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3살배기 아들이 이웃집에서 탈출한 사나운 맹견에게 다리를 물려 비명을 지르던 그날, 피를 흘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병원으로 달리며 제발 다리만은 온전하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던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을 뻗어 허공을 더듬듯 도윤의 다리를 가리켰어요. 그 다리, 그 상처는 목소리가 쇠소리처럼 갈라져 나왔습니다. 도윤은 혜진의 시선이 자신의 흉터에 꽂혀 있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어요. 그는 화들짝 놀라며 걷어올렸던 바지단을 황급히 다시 내리려 했습니다. 마치 보여줘선 안 될 흉한 것을 들킨 사람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거요? 놀라셨어요? 죄송합니다. 보기 좀 흉하죠? 도윤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긁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도윤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어요. 평소에 그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친 행동이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어쩌다 그런 흉터가 생긴 겁니까? 혜진의 눈가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도윤은 혜진의 간절한 눈빛에 잠시 머뭇거리더니 덤덤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고아원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흉터랍니다. 원장님 말씀으로는 걔한테 아주 심하게 물린 자국 같다고 하시더군요. 쿵, 혜진의 가슴속에서 거대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걔한테 물린 자국, 고아원에 오기 전부터 있었던 상처, 그리고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얼굴까지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지고 있었어요. 이 청년은 23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준호가 틀림없었습니다. 도윤은 혜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신 것을 보고는 황급히 바지를 끌어내려 흉터를 가렸습니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보기 안 좋죠?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시선 돌리세요. 그 한마디가 혜진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시선을 돌리라니. 제 몸의 상처를 부끄러워하며 숨기려는 아들. 부모 없이 자라며 저 상처 때문에 얼마나 움츠러들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혼자 견뎌냈을까요? 혜진은 당장이라도 진실을 밝히고 도윤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밝혀봤자 청년이 믿을 리 없었고 무엇보다 자신을 제거하려던 자들이 언제 다시 나타날지 몰랐으니까요. 지금은 일단 이 아이의 안전이 최우선이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살아남은 증거인데요. 혜진은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억지로 눈에 힘을 주어 참았어요. 도윤은 혜진의 예상 밖 반응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살아남은 증거라니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다들 피하기만 하던데요. 도윤은 난로의 주전자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혜진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준호야, 내 새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못 지켜줘서 아팠겠습니다. 도윤은 난로 불을 조절하며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고아원 오기 전 일이니까요. 도윤은 씁쓸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어릴 때 애들이 괴물 다리라고 놀렸습니다. 반바지는 꿈도 못 꿨죠. 누가 저를 버렸는지 모르지만 참 확실하게 버렸더라고요. 그 담담한 목소리가 혜진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자신이 잃어버린 탓에 금지옥 옆 귀한 아들이 버림받았다고 믿으며 살아왔다는 게 너무 참혹했어요. 혜진은 숨이 막혔지만 억지로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체격이 좋으신데 운동 경력이 있습니까? 도윤의 눈에 순간 빛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곧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그는 구석에 놓인 낡은 군용 배낭을 뒤적이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태권도복을 입고 금메달을 목에 건 채 환하게 웃는 도윤이 있었어요. 선수였습니다. 나름 괜찮았어요. 전국 규모 대회에서 메달 따고 국가대표 후보 얘기도 나왔거든요. 혜진은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빛나던 아이가 어떻게 이런 현장으로 떠밀렸을까요? 왜 그만뒀습니까? 재능이 있는데. 혜진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도윤은 사진을 다시 배낭 깊숙이 밀어넣으며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고3 때 일이 터졌습니다. 도윤은 난로 불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보육원에서 같이 자란 여자애가 있었어요. 제 유일한 가족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도윤의 입가에 잠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습니다. 근데 학교에 장성자재라는 놈이 그 애를 따라다녔어요. 싫다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도윤의 주먹이 저도 모르게 쥐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놈이 그 애를 빈 교실로 끌고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들어가서 막았습니다. 폭력을 쓴 겁니까? 폭력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놈이 손을 들려고 해서 제가 팔을 잡았는데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도윤은 컵을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그게 골절이 됐습니다. 좀 복잡한 부위였나 봐요. 혜진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해졌어요. 그 집이 권력이 있었습니다. 합의고 뭐고 없었어요. 치료비며 위자료며 수천을 요구하는데 고아가 어디서 그 돈을 구합니까? 당연히 그래서 합의는 불발됐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 그 다음입니다. 도윤은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제가 선수 출신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손발이 흉기래요. 그래서 정당방위가 아니라 특수폭행으로 넘어갔습니다. 특수폭행이라니요. 혜진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여자아이를 보호하려던 행동이 범죄로 뒤집힌 겁니까? 법정에서 설명했어요. 구하려고 했다고. 하지만 상대 변호인이 워낙 잘 나가는 사람이라 그런지 제 진술은 묵살됐습니다. 도윤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어요. 결국 보호 처분받고 시설에 들어갔습니다. 협회에서는 영구 제명, 진로는 그걸로 끝이었죠. 기록이 있으면 받아주는 데가 없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와서 일자리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제가 취직하는 곳마다 연락을 돌렸습니다. 문제 있는 애 채용하지 말라고. 혜진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운이 나빠서가 아니었어요. 조직적인 악의와 권력이 아들의 인생을 짓밟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군에 들어왔습니다. 기록 말소되고 관리 종료됐을 때 입대했어요. 여긴 과거를 덜 캐니까요. 몸만 성하면 되고. 도윤은 식은 물을 컵에 따르며 말했어요. 누굴 도우려다 제 인생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다시는 남일에 나서지 말자고 다짐했는데. 도윤은 혜진을 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까 그분이 위험해 보여서 또 나섰네요. 혜진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이를 악물었어요. 천사 같은 내 아들이 그 선한 본성 때문에 무너졌다니. 누구냐? 어떤 놈들이냐? 혜진의 머릿속에 아들을 짓밟은 자들에 대한 냉혹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 아들에게 상처를 준 자들. 기록부터 뒤집겠다. 이 아이 인생을 망친 계약과 이름들을 하나씩 꺼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 게 아닙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도윤의 거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사람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도윤은 낯선 이의 진심 어린 위로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나쁘지 않은지 손을 빼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컨테이너 밖에는 여전히 매서운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혜진의 가슴 속에는 그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응징의 결심이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내 아들을 짓밟은 자들, 이 서혜진이 책임지고 처단하겠다. 군 내부부터 바깥까지 정리하겠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거짓말처럼 멈추고 창백한 겨울 햇살이 컨테이너 틈새로 스며들었습니다. 혜진은 뻐근한 몸을 일으켰어요. 난생 처음 겪어보는 딱딱한 매트리스와 외풍 탓에 잠을 설쳤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도윤은 벌써 일어나 밖에서 눈을 치우고 있는 모양인지 쓱쓱 삽질 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이 겉옷을 챙겨 밖으로 나가려던 찰나였습니다. 도윤 씨, 밖에서 맑고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혜진은 멈칫하며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눈 쌓인 언덕길을 숨가쁘게 올라온 한 여성이 도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도 아니었어요. 그저 빛바랜 청바지에 두툼한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수수한 차림이었죠. 양손에는 도시락 보온통이 든 보따리가 무겁게 들려 있었습니다. 여긴 왜 또 왔어? 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어제 혜진에게 보여주었던 그 넉살 좋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잔뜩 경계하는 표정이었어요. 오늘 당직 아니라서 왔어요. 밥은 제대로 먹고 다녀요? 얼굴이 다 빠졌네. 여성은 도윤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보따리를 흔들어 보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취사반에서 반찬 좀 얻어왔어요. 도윤 씨 좋아하는 거 챙겼으니까 들어가서 드세요. 필요 없어. 돌아가. 도윤은 여성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오세린 중이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여긴 어디라고 군의관이 드나들어요? 소문나면 중이님 문제 생겨요. 도윤의 모진 말에도 세린이라 불린 여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가가 붉어지더니 도윤의 야전상의 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상관없어요. 그까짓 소문. 제가 의대 간 거 도윤 씨 때문이잖아요. 뭐? 도윤 씨 시설 들어갔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해서 군의관 됐어요. 나중에 도윤 씨 다치면 제가 고쳐주려고. 세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숨죽여 지켜보던 혜진의 가슴도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 여성이 바로 도윤이 말했던 그 아이구나. 도윤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걸고 지켜낸 첫사랑. 도윤 씨, 제발 밀어내지 마요. 도윤 씨 저 구하려다가 그 사람 다치게 하고 기록 남은 거잖아요. 저 때문에 국가대표 꿈도 접었잖아요. 세리는 울먹이며 도윤의 가슴을 주먹으로 툭툭 쳤습니다. 미안해요. 제 때문에 인생 꼬인 것 같아서 제가 매일 얼마나 괴로운지 알아요? 도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장이라도 세린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과 그래선 안 된다는 이성이 치열하게 싸우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도윤은 이를 악물고 더욱 냉정하게 굴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겁니다. 중이님한테 빚 받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도윤은 세린의 어깨를 잡아 억지로 돌려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기록 있는 사람이에요. 공사판 인부예요. 군의관이랑은 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한도윤, 정말 너무해요. 다시는 안 올게요. 한 번만 더 오면 그땐 제가 여기 없을 겁니다. 도윤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컨테이너 문을 쾅 닫으려는 신용을 했어요. 세리는 입술을 깨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결국 도시락 보따리를 눈밭에 내려놓고 뒤돌아 뛰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세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도윤의 눈빛이 젖어들었어요. 그는 세린이 보이지 않게 되자마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제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도윤은 눈밭에 놓인 보온통을 조심스럽게 끌어안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혜진은 문을 열고 천천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인기척에 놀란 도윤이 황급히 눈가를 훔치며 일어났어요. 아, 깨셨습니까? 시끄러웠죠? 별일 아닙니다. 도윤은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 보였지만 퉁퉁 부은 눈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혜진은 다가가 도윤의 어깨에 묻은 눈을 털어주었어요. 저분 많이 소중한가 보군요? 아닙니다. 그냥 보육원 동기예요. 자꾸 찾아와서 선 긋는 겁니다. 도윤은 툴거렸지만 보온통을 쥔 손에는 힘이 꽉 들어가 있었어요. 그 사람, 저분이 말한 장성자재라는 사람이 당신 기록 만든 그 사람입니까? 혜진의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질문에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네. 김도현이라고 이 지역 장성 아들입니다. 외주업체 대표 아들이라던가 아무튼 돈과 권력으로 다 해결하는 집안이죠. 김도현. 혜진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았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온몸을 감돌았어요.
감히 내 아들의 꿈을 짓밟고 사랑하는 사람마저 밀어내게 만든 원흉. 혜진은 도윤의 손에 들린 식은 보온통을 바라보며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걱정 마라. 엄마가 다 되돌려주마. 잃어버린 꿈도 떠나보낸 사랑도, 그리고 억울하게 빼앗긴 명예도 자신이 가진 모든 힘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제 그만 두십시오. 접은 마음을 생각해서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혜진은 짐짓 밝은 목소리로 말하며 도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치밀하고 냉정한 응징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김도현과 그 집안이 아무리 권력이 있다 해도 전직 투스타 사단장 출신이자 방산그룹 회장인 서혜진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었습니다. 컨테이너 문이 닫히자마자 혜진의 눈빛은 북극의 얼음보다 더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 쌓인 언덕을 내려가며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단축번호 1번 비서실장 정민규였습니다. 정 실장, 지금 당장 조사할 게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비서실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김도현이라는 자와 그 배후 인물들을 샅샅이 조사하십시오. 혜진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직업, 재산, 비리네요. 그리고 공병 때 한도윤 하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세요.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혜진은 전화를 끊고 멀리 보이는 군 공사구역의 불빛들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도윤이 털어놓았던 억울한 사연들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어서 안 됩니다. 그쪽에서 취직하는 곳마다 전화를 돌렸거든요. 혜진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어요. 감히 내 아들의 앞길을 막고 내 새끼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놈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김도현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자들이 누구든 이 바닥에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주마. 다음 날 아침 방산그룹 회장실. 혜진은 평소보다 더 냉철한 표정으로 집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똑똑. 정 실장이 두툼한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지시하신 김도현 부자에 대한 조사 결과입니다. 혜진은 말없이 손을 내밀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기름기가 번들거리는 중년 남자의 사진과 거만해 보이는 청년의 사진이 나왔어요. 김도현의 부친은 성광 외주업체 김철호 대표입니다. 정 실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군시설 공사 외주 사업의 하청을 맡고 있는 중소업체 대표인데 평소에도 부당 처우와 횡포로 악명이 높습니다. 혜진이 서류를 넘기는 손끝이 매서워졌어요. 그리고 김도현은 학창 시절부터 돈으로 사고를 무마하고 다니는 문제아였습니다. 정 실장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어요. 한도윤 하사 사건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을 돈으로 매수해서 정당방위 성립을 깨고 중상의 혐의로 몰아갔더군요. 게다가 피해자가 운동선수 출신이라는 점을 악용해 가중처벌까지 유도했습니다. 조작이라니요? 네. 고가 변호인을 동원해서 정당방위 주장을 완전히 배척시켰습니다. 혜진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던졌습니다. 쾅! 짐승만도 못한 자들.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혜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돈과 권력으로 한 청년의, 아니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짓밟아버린 그들의 만행에 치가 떨렸습니다. 게다가 김철호 대표는 한도윤 하사가 보호 처분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수년간 그가 취직하는 곳마다 압력을 넣어 해고시키도록 종용했습니다. 결국 갈 곳 없던 한도윤 하사는 기록 말소를 기다려 군에 입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실장의 보고가 이어질수록 혜진의 표정은 차라리 무표정에 가까워졌어요. 극한의 분노는 오히려 차가운 침묵을 부르는 법이니까요. 정 실장, 네, 회장님. 성광 외주업체, 우리 그룹이랑 거래하는 게 있습니까? 정 실장이 태블릿을 빠르게 검색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현재 우리 그룹의 군납, 물류시설 증축 공사와 관련 시설 보수 하청을 맡고 있습니다. 매출의 80%가 우리 그룹에서 나옵니다. 혜진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사냥감을 앞에 둔 맹수의 미소였어요. 그래요. 우리 돈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었군요. 혜진은 의자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빌딩 꼭대기. 자신이 가진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 저 바닥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자들은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정 실장, 지금 당장 법무팀장 부르십시오. 네. 성광 외주업체랑 맺은 모든 계약을 돋보기로 들여다보라고 하세요.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 빌미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걸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그러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상관없습니다. 공사 좀 늦어지는 게 뭐가 대수입니까? 혜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 없는 청년의 인생을 망친 자들한테 내 돈이 한 푼이라도 들어가는 꼴은 못 봅니다. 정 실장은 회장의 서늘한 기세에 눌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도현, 그자는 지금 뭘 하고 삽니까? 아버지 회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유흥비나 탕진하고 다닙니다. 최근엔 불법 도박에도 손을 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도박이라. 혜진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어요. 잘 됐군요. 그쪽도 같이 털어주십시오. 협력 라인에 조용히 자료 전달하세요. 단속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요. 알겠습니다. 절대 우리 쪽에서 시켰다는 흔적은 남기지 마십시오. 그자들이 제 발로 기어와서 빌 때까지 숨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조여가세요. 혜진의 눈빛은 잔혹할 정도로 냉정했습니다. 한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다는 군인다운 집념이었죠. 정 실장이 나가고 난 뒤 혜진은 다시 서류 속 도윤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사진 속 도윤은 보호처분 당시 기록 사진으로 보이는 낡고 빛바랜 출력본 속에서 억울함이 가득한 눈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라. 혜진은 사진 속 아들의 얼굴을 손끝으로 쓸어내리며 속삭였어요. 엄마가 다 갚아줄게. 내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 1000배만 배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주마. 바로 그때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발신자는 강명수 예비역 중장이었습니다. 혜진은 잠시 전화기를 노려보다가 가소롭다는 듯 피식 웃으며 수화기를 들었어요. 강명수 중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이고, 회장님. 별일 없으시죠? 요즘 군 공사 현장에 자주 가신다는 소문이 돌길래 걱정돼서 연락드렸습니다. 강명수의 목소리는 기름지고 능글맞았어요. 혜진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벌써 내 뒤를 캐고 다니는구나. 걱정이라니요? 중장님께서 제 걱정을 하시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겠습니다. 그냥 현장 점검 차단인 겁니다. 에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데 현장 점검을 가십니까? 혹시 거기 숨겨둔 뭔가가 있으신가 봅니다. 강명수가 은근슬쩍 떠보는 말에 혜진은 긴장했어요. 혹시 도윤의 존재를 눈치챈 걸까? 쓸데없는 소리 마십시오. 결국 혜진은 전화를 탁 끊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강명수, 저 늙은 여우 같은 자가 냄새를 맡은 게 분명했습니다. 도윤이 위험했어요. 혜진은 다시 정 실장을 호출했습니다.
정 실장, 당장 보안팀 배치하십시오. 한도윤 하사 현장 주변에 24시간 감시 붙이고 동선 통제하세요. 외곽 보안까지 철저히 하고 이상 징후 포착되면 즉시 보고받겠습니다. 한편 예비역 중장 강명수의 집무실. 강명수는 책상 위에 놓인 사진들을 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측근이 몰래 찍어온 혜진의 최근 행적들이 담긴 사진들이었죠. 회장이 저 공병대 하사 주변을 매일 밤 드나든다고? 강명수가 사진을 탁탁 치며 물었어요. 네, 중장님. 도시락도 싸가시고 옷도 사가시고 아주 지극정성이십니다. 뭔가 감을 잡았군. 강명수는 사진을 한 장씩 넘겼어요. 그러다 한 사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도윤이 혜진에게 PX빵을 건네며 환하게 웃고 있는 클로즈업 사진이었죠. 강명수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잠깐, 이놈 얼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그는 서랍을 뒤적거리더니 아주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25년 전 혜진의 남편 서강민 대령의 장례식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강명수는 돋보기까지 쓰고 사진 속 강민과 현재의 도윤을 번갈아 쳐다보았어요. 설마. 강명수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웃을 때 휘어지는 눈매까지 두 사람은 판박이었어요. 서강민, 그 재수없는 놈이랑 똑같이 생겼잖아. 강명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사주하여 시장통에 내다버린 혜진의 아들 준호, 그 녀석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제 발로 혜진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죠. 이런 젠장, 어떻게 그 어린 놈이 살아서. 강명수는 사진을 구겨버리며 이를 갈았어요. 혜진이 왜 그토록 이 청년에게 집착하는지 모든 의문이 풀렸습니다. 이미 눈치챈 게 분명했어요. 만약 유전자 검사라도 해서 친자 확인이 끝났다면 자신의 권력 기반은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23년 전 범죄가 드러나 감옥에서 썩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켰는데? 강명수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어요. 김비서, 당장 성광 외주업체 김철호 대표 오라고 해. 그날 밤 11시 서울 외곽의 한적한 고깃집 2층 다다미방. 예비역 중장 강명수와 성광 외주업체 김철호 대표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고 철호의 얼굴은 벌써부터 술 기운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어요. 중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철호는 술잔을 들며 울먹이는 목소리로 하소연했습니다. 서 회장이 갑자기 계약을 싹 다 끊겠다고 난리입니다. 법무팀까지 동원해서 계약서 뒤지고 있다는데 저희 회사는 이러다 문 닫게 생겼습니다. 명수는 느긋하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철호의 잔에 소주를 따라주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차갑고 비릿한 미소가 맴돌고 있었어요. 김 대표, 진정하게나. 내가 자네 살 길을 하나 알려주려고 이렇게 따로 불렀네. 네, 살 길이라니요? 철호는 간절한 눈빛으로 명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자네 아들놈 때문에 보호 처분까지 받았다던 그 하사, 한도윤이라고 했나? 명수가 이름을 꺼내자 철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험악하게 굳어졌어요. 아, 그 재수 없는 자식 말입니까? 네, 그놈 때문에 우리 도연이가 코뼈 부러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철호는 자신의 손등을 탁탁 두드리며 분노를 토해냈습니다. 근데 그놈은 왜 또 거론하십니까? 명수는 목소리를 잔뜩 낮추며 상체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얼굴에 음산한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그놈이 사실은 서 회장의 숨겨둔 아들이네. 뭐?
철호는 술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서 회장 아들은 옛날에 실종돼서 죽은 거 아닙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더군. 명수는 냉소를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것도 서 회장 남편 서강민 대령이랑 얼굴이 판박이야. 내가 사진으로 확인했네. 철호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손에 쥔 술잔이 덜덜 떨렸어요. 자신이 짓밟고 괴롭혔던 그 하사놈이 방산그룹의 후계자라니 이건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린 이제 다 죽은 목숨 아닙니까? 서 회장이 그놈이 자기 핏줄인 걸 알면 우릴 가만두겠습니까? 철호는 공포에 질려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서는 연신 술잔만 비우고 있었어요. 명수는 그런 철호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쇠처럼 단단한 악력이 뼈까지 조여드는 듯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선수를 치는 거야. 선수라니요? 철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명수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번뜩였습니다. 그놈 지금 자네 공사 현장에 공병대 소속으로 배치되어 있다면서? 네, 맞습니다만. 군 공사 현장이라는 게 원래 위험한 곳 아닌가? 명수는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위에서 자재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발판이 무너져 추락할 수도 있고 중장비에 치일 수도 있고 말이야. 철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명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차린 것이죠. 손끝이 차갑게 식어들면서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설마 사고로 위장해서 죽이라는 말씀입니까? 죽이라니 섭섭하게. 명수는 비웃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냥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좀 도와달라는 거지. 자네도 알지 않나? 현장에선 매년 몇 명씩 사고로 죽어나가잖아. 한 명 더 늘어나면 어때? 명수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봉투가 무겁게 소리를 냈고 그 안에서 돈다발이 비치는 게 보였어요. 이거면 자네 회사가 당장 막아야 할 어음은 해결될 거야. 그리고 일이 깨끗하게 처리되면 서진그룹의 모든 군납 공사 하청은 성광 외주업체로 몰아주지. 철호는 꿀꺽 침을 삼켰습니다. 눈앞에 놓인 돈다발과 거부할 수 없는 제안, 그리고 이대로 있다가는 서혜진 회장과 그 아들놈에게 처참하게 고곡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갉아먹고 있었어요. 철호의 눈빛이 탐욕과 살기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하게 뒤를 봐주시는 겁니까? 철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명수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는 차기 회장감이야. 군 라인도 다 알고 경찰 쪽도 조율 가능해. 사고 처리 보고서 하나면 끝나는 일이라고. 철호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비우고는 결심한 듯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놈은 우리 도연이 인생 망친 원수입니다. 제가 깔끔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명수는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어요. 기왕이면 내일이 좋겠어. 서 회장이 눈치채고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끝내야 해. 걱정 마십시오. 철호는 눈빛을 매섭게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고층 막사 철거 작업을 시킬 겁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겁니다. 두 악당은 낄낄거리며 술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어두운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혜진이 이미 그들의 머리 꼭대기에 앉아 그들의 숨통을 조일 덫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다음 날 새벽 5시 군 공사 현장. 아무것도 모르는 도윤은 새벽부터 나와 군용 안전모를 쓰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도윤은 묵묵히 안전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어요. 한하사, 오늘 구역 6층 철거 작업이야. 인력 부족해서 자네가 올라가야겠어. 외주 쪽 반장님 지시야. 작업 반장이 무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안전화 끈을 단단히 조이고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낡은 막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어요. 그곳이 자신의 무덤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도윤은 묵묵히 녹슨 철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마다 계단이 삐걱거리며 불안한 소리를 냈지만 도윤은 개의치 않았어요. 그저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군인의 본분만이 그의 머릿속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로 김철호 대표의 사주를 받은 용역 반장이 섬뜩한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과연 도윤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한하사, 저기 6층 끝에 있는 철골 절단 좀 부탁해. 그게 오늘 마지막이야. 작업 반장이 턱짓으로 건물의 가장 위태로운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도윤은 얼굴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윤은 무거운 산소절단기를 메고 앙상하게 남은 폐막사의 철골 위를 아슬아슬하게 걸어갔습니다. 발밑은 낭떠러지였고 사방에 시멘트 가루가 눈발처럼 날리는 위험천만한 현장이었어요. 하지만 도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수당을 받으면 어제 그 회장님께 뭐라도 보답할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오히려 힘이 났거든요. 작업 반장은 도윤이 작업 위치에 도착한 것을 확인하고는 품에서 무전기를 꺼내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타겟 도착했다. 작업 시작해. 그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건너편 건물 옥상에 숨어있던 굴착기 기사가 레버를 당겼습니다. 쿵! 괴음과 함께 굴착기의 거대한 집게가 도윤이 서 있는 철골의 지지대를 강타했습니다. 도윤이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지지대가 엿가락처럼 휘어지더니 도윤이 딛고 있던 철판이 허공으로 기울어졌어요. 피해, 한하사. 동료들이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끽, 쾅. 녹슨 철골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윤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다가 무거운 철근 덩어리들과 함께 10m 아래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어요. 콱광, 자욱한 먼지 구름이 피어올랐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깔렸다. 구급차 불러. 작업 반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일부러 느릿느릿 움직였습니다. 야, 재수없게. 시끄러워. 다들 비켜. 가까이 가지 마. 위험하다고. 반장은 사람들이 구조하러 가는 것을 막아서며 시간을 끌 작정이었습니다. 이대로 시간이 지체되면 도윤은 과다출혈이나 압사로 목숨을 잃을 게 뻔했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켜, 이 자식들아. 현장 입구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10수명이 들이닥쳤습니다. 혜진이 도윤을 감시하라고 붙여둔 최정예 보안팀이었어요. 그들은 멍하니 서 있는 작업 반장을 거칠게 밀치고 무너진 철골 더미로 뛰어들었습니다. 한도윤 하사, 정신 차리십시오. 구급대 빨리 이쪽으로. 보안팀장은 맨손으로 날카로운 철근과 콘크리트 조각을 파헤쳤습니다. 손이 찢어지고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께서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가만 안 둔다고 하셨다. 무조건 살려내. 그들의 필사적인 구조 덕분에 흙먼지 속에서 피를 많이 흘린 도윤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안전모는 깨져 있었고 이마와 팔다리에서 붉은 피가 콸콸 쏟아지고 있었죠. 도윤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리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대학병원 응급실. 응급실 자동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혜진이 뛰어들어왔습니다. 도윤아 하사. 혜진은 구두 한쪽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온몸에 붕대를 감고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누워있는 도윤이었어요. 하얀 시트가 붉은 피로 물들어가는 것을 보자 혜진의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혜진은 도윤의 피 묻은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차가운 손,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의사가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늑골이 골절되어 내부 장기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혜진은 의사의 가운을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습니다. 이 병원을 통째로 사라면 사겠습니다. 평소에 냉철한 회장은 온데간데 없었고 자식의 목숨 앞에 한없이 작아진 어머니의 모습뿐이었어요. 도윤이 수술실로 들어가는 침대에 실려가며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힘겹게 혜진을 불렀습니다. 말하지 마요. 기운 빠져요. 혜진이 도윤의 이마에 흐르는 피를 닦아주며 울먹였습니다. 울지 마세요. 저 괜찮으니까. 도윤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혜진을 걱정하며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바보 같은 착함이 혜진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한테 보답하려고 열심히 했는데. 도윤의 고개가 툭 떨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안 돼, 도윤아. 정신 차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졌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혜진은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의 피. 23년 만에 만난 내 새끼가 흘린 피였습니다. 혜진의 눈물이 서서히 마르더니 그 자리에 서늘하고 퍼런 칼날이 들어찼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곁에 서 있던 정 실장에게 낮게 깔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 실장. 네, 회장님. 이거 사고 아니야. 놈들이, 그 짐승 같은 놈들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한 거야. 혜진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정 실장조차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방금 들어간 저 아이 내 아들입니다. 내가 23년 전에 잃어버린 서준호야. 정 실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혜진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놈들 하나도 빠짐없이 잡아들여. 경찰보다 먼저 우리가 확보해. 뼈를 부러뜨려서라도 자백받아내.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 실장이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리고 강명수랑 김철호, 그 두 놈은 내가 직접 처리한다. 혜진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피 묻은 손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닦아도 아들의 핏자국은 지워지지 않고 붉은 얼룩을 남겼어요. 내 아들 몸에 손 뗀 데 대가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받아낼 거야. 피에는 피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혜진은 수술실 문을 노려보며 맹세했습니다. 이제 자비는 없었습니다. 오직 잔혹하고 철저한 응징만이 남았을 뿐이었어요. 병원 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혜진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 공기는 숨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지만 문은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죠. 혜진은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제발 살려만 주세요. 내 아들 한 번만 다시 안아보게 해주세요. 그때 복도 끝에서 정 실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도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찢어진 군복 조각에 묻어있던 혈흔으로 의뢰했던 긴급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혜진은 침을 꿀꺽 삼키고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치는 순간 혜진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검체어와 검체비의 유전자 일치 확률 99.999%. 친자 관계가 성립합니다. 활자로 박힌 그 명확한 진실 앞에 혜진은 종이를 가슴에 품고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준호야. 내 새끼. 의심은 확신이 되었고 확신은 뼈저린 아픔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23년 전 시장통에서 놓쳐버린 그 작은 손이 돌고 돌아 거친 굳은 살이 박힌 군인의 손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엄마가 널 못 알아봐서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못 먹여서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었구나. 혜진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도윤아, 한도윤 하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군의관 가운을 입은 세린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응급수술 명단에 한도윤이라는 이름이 뜬 것을 보고 혜진도 팽개치고 달려온 것이었죠. 세린은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는 혜진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회장님. 세린은 며칠 전 도윤의 컨테이너에서 마주쳤던 그 회장님을 알아봤어요. 하지만 지금 혜진의 모습은 그때와 달랐습니다. 피 묻은 명품 정장을 입고 수십 명의 경호원을 거느린 채 앉아있는 그녀는 누가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오중이라고 했죠? 혜진이 눈물을 닦으며 세린을 불렀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많이 다쳤어요? 세린은 혜진의 손을 붙잡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애절한 눈빛을 보며 혜진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가씨가 바로 우리 도윤이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람이구나.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지켜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사람이구나. 걱정 말아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낼 테니까. 혜진이 세린의 손을 꼭 잡아주며 안심시키려던 찰나였습니다. 세린아, 여기서 뭐하고 있니? 뒤쪽에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병원의 병원장인 오태준 원장과 그의 부인이었어요. 그들은 딸 세린이 응급실에서 울며 뛰쳐나갔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되어 따라온 것이었죠. 아버지, 도윤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세린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자 오 원장은 딸을 달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곁에 서 있는 여인을 보고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니, 서 회장님 아니십니까? 혜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오 원장님. 오 원장 부부는 서진그룹이 후원하는 군 장학재단의 이사이자 혜진과는 오랜 인연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수술실 앞에서 이렇게 마주친 것은 처음이었죠. 회장님께서 여긴 어인 일이십니까? 혹시 안에 있는 환자가? 오 원장이 조심스럽게 묻자 혜진은 수술실 문을 바라보며 담담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아들입니다. 네. 아, 아들이라니요? 오 원장 부부는 물론이고 울던 세린까지 깜짝 놀라 혜진을 쳐다봤습니다. 혜진은 품에 안고 있던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꽉 쥐었습니다. 23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아들 준호입니다. 한도윤이라는 이름으로 저 아가씨와 함께 자랐더군요. 세린의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과 함께 보육원에서 흑장난하며 자랐던 도윤이 쥐꼬리만 한 월급 받으며 군복무하던 그 도윤이가 대한민국 최고 방산그룹의 핏줄이었다니. 그럼 도윤이가 그래요? 세린아. 혜진은 다가가 세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자네를 참 많이 아끼더군요.
자기 인생을 다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어 할 만큼 세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자신을 위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고마워요. 그 외롭고 추운 시간 동안 우리 준호 곁에 있어줘서 혼자가 아니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혜진의 진심 어린 말에 오 원장 부부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신들이 입양한 딸과 혜진이 잃어버린 아들이 이토록 깊은 인연으로 묶여 있었다니 이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었어요. 띵! 그때 수술실 위 붉은 등이 꺼지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지친 기색이 역력한 집도이가 걸어 나왔어요. 혜진과 세린 그리고 오 원장 부부가 동시에 의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혜진이 의사의 가운을 부여잡고 물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 짧은 침묵이 혜진에게는 천년 같은 시간으로 느껴졌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갈비뼈가 폐를 찌르기 직전에 멈췄어요. 워낙 환자분 체력이 좋아서 고비를 넘겼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혜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함께 긴장이 풀려버린 것이죠. 세린도 혜진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어요. 오 원장 부부는 그 모습을 보며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의 눈물은 단순히 기쁨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무자비하고 처절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했어요. 혜진은 눈물을 닦으며 차갑게 번뜩이는 눈으로 정 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정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네, 회장님. 어디 가시려고요? 아드님 깨어나시는 거 보고 가셔야죠. 아니. 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아들이 눈을 떴을 때 억울한 거 하나 없는 세상 만들어놔야지. 혜진은 피 묻은 옷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사회로 간다. 내 아들 죽이려 했던 놈들 오늘부로 세상 구경 못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혜진의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제 강명수와 김철호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들이 피눈물을 흘릴 차례였어요. 며칠 후 서진 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린 회의장은 무거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팽팽했습니다. 단상에 선 명수는 엄숙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지만 그 속내는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죠. 존경하는 이사 여러분. 명수가 목소리를 가라앉히며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그룹의 미래 때문입니다. 서혜진 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십시오. 회의장 대형 스크린에 혜진이 군 공사 현장에서 도윤의 컨테이너를 드나드는 사진들이 띄워졌습니다. 경영은 방치한 채 신원불명의 공병대 하사에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룹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명수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옆에 앉은 성광외주업체 김철호 대표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철호가 벌떡 일어나 거들었습니다. 현장 책임자로서 증언하겠습니다. 문제의 하사는 정과 기록이 있는 인물입니다. 회장께서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신 게 맞는지 의문입니다. 철호는 도윤이 사고로 죽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사주를 받은 작업반장에게서 확실하게 처리했다는 보고를 받았으니까요. 더욱이 최근 현장 사고로 그 하사가 중태에 빠졌는데도 회장께서는 수억 원대 치료비 지출을 지시하셨습니다. 명수가 책상을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경영자의 모습입니까? 사적 감정으로 그룹 재산을 낭비하는 분을 계속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해임한 표결이 필요합니다. 명수가 심어둔 바람잡이들이 동조하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혜진 해임 쪽으로 기울었어요. 명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드디어 끝이군. 서진그룹은 이제 내 손안에 들어왔어.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의사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럼 표결을 시작하게. 쾅! 그때 회의장 뒷문이 벼락치듯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또각, 또각. 고요한 회의장에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혜진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꼿꼿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서늘하고 퍼른 눈빛을 쏘아대며 걸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수십 명의 보안팀이 도열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내 회사에서 무슨 연극을 하고 있나? 혜진의 차가운 목소리에 명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계신 줄. 병원? 혜진이 냉소를 흘렸습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 신음하길 바랐겠지. 하지만 유감이게도 난 아직 멀쩡하고 너희가 저지른 짓들의 증거는 모두 확보했어. 혜진은 단상 앞까지 걸어가 명수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내 아들을 죽이려 공모하는 동안 난 너희 범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지. 아들이요? 명수가 당황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호 역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눈치를 살폈어요. 혜진은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정신 나간 여자로 보이나요? 공병대 하사에게 그룹 돈을 퍼붓는 미친 회장으로요? 혜진은 입꼬리를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목숨 걸고 지킨 사람이 누구인지. 혜진이 손짓하자 열린 문틈으로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하얀 의사 가운을 입은 세린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그 위에는 환자복 위에 정장 재킷을 걸친 도윤이 앉아 있었어요. 머리에는 붕대를 감고 한쪽 팔에는 링거를 꽂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저건 철호가 경악하며 의자에서 나동그라졌습니다. 불가능해. 분명 죽었다고 보고받았는데. 명수는 단상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서?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휠체어에서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세린이 황급히 그를 붙잡았어요. 도윤아, 무리하지 마. 괜찮습니다. 혜진이 한쪽 팔을 부축하고 세린이 다른 쪽을 받쳐주자 도윤은 이를 악물고 두 발로 섰습니다. 갈비뼈가 욱신거렸지만 참아냈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철호 대표님, 강명수 중장님. 도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제가 죽기를 얼마나 고대하셨습니까? 불행히도 아직 숨이 붙어 있네요. 그리고 도윤은 혜진을 바라보았어요. 이분이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제 어머니가. 뭐라고? 회의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혜진과 도윤을 번갈아 보았어요. 혜진은 도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23년 전 유괴되어 실종되었던 제 친아들 서진그룹의 적법한 상속자 서준호입니다. 그 순간 대형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9%라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명수는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불가능해. 그 아이가 정말 살아 돌아왔다니. 혜진은 명수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귓가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방심했지? 진짜 복수는 지금부터야. 혜진이 다시 손짓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어두운 방에서 철호와 명수가 나누는 대화였어요. 확실하게 제거하십시오. 사고로 처리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뒤는 제가 처리하죠. 녹취록이었습니다. 도윤을 살해하기로 공모한 결정적 증거였죠. 조작이요. 명수가 소리쳤지만 이미 이사들의 시선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철호는 바닥에 엎드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회장님, 용서해 주십시오. 전부 중장님 지시였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이 배신자 같은 놈, 내가 먼저 제안했잖아.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비난을 퍼부으며 무너졌습니다. 도윤은 다시 휠체어에 앉으며 고통스럽게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혜진이 정 실장에게 시선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장 문이 다시 열리고 검찰과 경찰 합동수사팀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로비에서 대기 중이던 영장 집행팀이었어요. 강명수, 김철호, 살인교사, 증거인멸 교사 및 협박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명수는 혜진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았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서혜진. 내가 누군지 알고. 혜진은 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잘라 말했습니다. 알지. 내 아들을 죽이려 한 살인범. 그것뿐이야.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두 사람의 발버둥 소리가 멀어지자 회의장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혜진은 휠체어에 앉아있는 도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끝이다, 준호야. 도윤은 참았던 숨을 천천히 내쉬며 혜진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린도 다가와 도윤의 다른 쪽 손을 잡았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사들 사이에서 하나둘 박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정의의 승리이자 기적적으로 상봉한 모자에 대한 축복의 박수였어요. 명수와 철호가 끌려나간 뒤 회의장은 폭풍이 지나간 듯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남은 일이 있었어요.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고 웬 청년이 황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김철호 대표의 아들 김도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급한 일이 있다고요. 도현은 상황도 모른 채 소리를 지르다가 회의장 분위기를 보고 멈칫했어요. 텅 빈 단상, 차가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혜진, 그리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도윤. 설마. 도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죽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여기에. 도윤은 휠체어 팔걸이를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세린이 부축하려 했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절뚝거리며 도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실망시켜서 미안하군, 김도현. 도현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 아버지는 방금 체포됐어. 도윤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한 죄로. 도현의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거짓말. 그때 혜진이 정 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회의실 대형 화면에 뉴스 속보가 떴어요. 속보 성광 외주업체 김철호 대표 살인 교사 및 하청 부정 혐의로 긴급 체포. 서진 그룹 전면 계약 해지. 도현은 화면을 보며 주저앉았습니다. 회사가 망했다는 건 그에게 모든 것의 끝을 의미했어요. 안 돼. 이럴 수가. 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 아들을 살해하려 했어. 대가는 치러야지. 그리고 너. 혜진의 시선이 도연을 꿰뚫었습니다. 불법 도박, 병역 기피 의혹,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지속적 괴롭힘. 국방부와 검찰에 전부 넘겼다. 도연은 그제야 공포에 질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도윤에게 매달렸어요. 제발 한도윤. 아니 서준호. 우리 같이 자랐잖아. 한 번만. 도윤은 자신을 붙잡은 도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통증이 왔지만 참았어요. 같이 자랐다고? 넌 나를 짓밟았어. 도윤은 천천히 허리를 굽혀 도연과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세린이 겪은 고통, 내가 잃어버린 시간들.
내가 부순 건 내 다리만이 아니었어. 내 미래 전부였지. 도윤은 몸을 일으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법정에서 떳떳하게 받아.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잡이야. 경찰들이 들어와 도연을 연행했습니다. 살려줘, 제발. 으악. 도연의 비명소리가 사라지자 혜진은 도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숨통이 트이니? 네. 혜진은 휠체어에 앉은 도윤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도윤은 쓸쓸하지만 후련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복잡해요. 복수가 끝나니까 오히려 허전하네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혜진은 이사들과 기자들을 향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그리고 오늘 23년 전 제 아들이 유괴되었던 그날의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혜진이 손짓하자 정 실장이 두툼한 파일을 들고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스크린에 낡은 문서들이 하나씩 띄워졌어요. 이것은 23년 전 군사경찰 수사 기록입니다. 혜진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제 아들의 실종 사건은 단순 미아 처리되었지만 헌병대에서 주변 CCTV를 복원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스크린에 흐릿한 흑백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군복 상의를 입은 남자가 어린아이의 손을 끌고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그 남자는 혼자서 급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혜진이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당시 그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던 상인의 증언 녹취입니다. 늙은 여인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날 새벽 군복 입은 남자가 울고 있는 아이를 억지로 끌고 왔어요. 아이가 엄마 엄마 부르며 울었는데 그 남자는 아이를 골목에 세워놓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너무 이상해서 기억이 나요. 그리고 혜진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감찰 문서였어요. 이것은 국방부 감찰실에서 최근 재조사한 결과입니다. 당시 강명수 중장의 차량 운행 기록과 증언이 일치합니다. 강명수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증거를 은폐했고 제 아들을 유기한 범죄를 23년간 숨겨왔습니다. 스크린에는 차량 운행 기록, 통신 기록, 그리고 여러 증인들의 진술서가 차례로 떠올랐어요.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23년 전 그날의 진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혜진은 눈을 감고 23년 전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매던 지옥 같은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모든 비극의 시작이 바로 곁에 있던 시동생의 탐욕 때문이었다니. 도윤은 혜진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저 돌아왔잖아요. 도윤의 따뜻한 목소리에 혜진은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회의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말했어요.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고 정의는 바로 세워졌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도윤의 흉터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가 견뎌낸 긴 세월의 증거이자 책임을 다한 군인의 훈장이 되었어요. 혜진은 도윤의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아들 서준호입니다. 앞으로 서진 그룹은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이 청년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쏟아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모자는 서로를 마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며칠 뒤 혜진의 검은색 세단이 향한 곳은 으리으리한 한남동 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차가 멈춘 곳은 부대 정문 앞 작은 국밥집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문을 여는 저녁 장병들과
공사 인부들이 즐겨 찾는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도윤은 퇴원하자마자 혜진에게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번만 저기서 밥 먹고 싶어요. 거기 곰탕이 정말 맛있거든요. 추울 때마다 거기 가서 국 한 그릇 먹으면 힘이 났어요. 혜진은 아들의 소박한 소원에 기꺼이 따라 나섰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만 드나들던 방산 그룹 회장이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을 마주했어요. 세린도 함께였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뚝배기를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도윤이 아니가? 많이 다쳤다며? 이제 괜찮아? 네, 할머니. 덕분에 다 나았어요. 도윤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됐다. 오늘은 국물 진하게 끓였으니 많이 먹어라. 할머니는 혜진과 세린을 보며 덧붙였어요. 따님들도 많이 드세요. 혜진은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곰탕 앞에 마주 앉았어요. 혜진은 떨리는 손으로 국밥 위에 김치를 얹어 도윤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준호야. 이제부터는 엄마가 챙겨줄게. 도윤은 숟가락을 들었지만 쉽사리 입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코끝이 시큰해지더니 눈물이 국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어요. 왜 우니? 맛이 없어? 혜진이 걱정스럽게 묻자 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목이 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좋아서요. 도윤은 눈물을 닦으며 혜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이제는 제가 모실 차례입니다. 제가 지켜드릴게요. 평생. 그 한마디에 혜진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23년을 기다려온 말, 꿈속에서조차 듣고 싶었던 그 약속. 그래, 내 아들. 고맙다. 혜진은 도윤을 끌어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린도 그 곁에서 함께 눈물을 훔쳤어요. 창밖에는 축복처럼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지만 작은 국밥집 안은 세상 그 어디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서진 그룹 본사 로비가 술렁거렸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에 현장 안전 헬멧을 든 건장한 남자가 들어섰기 때문이죠. 바로 한도윤, 아니 서준호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룹의 후계자 수업을 받는 대신 자신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길을 개척했어요. 혜진은 아들의 공병대 현장 경험과 안전의식을 높이 사서진 그룹 계열사로 JS 안전컨설팅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주었습니다. 군 시설과 건설 현장의 안전 시스템을 개선하고 사고 예방 교육을 진행하며 전역 장병들에게 안전관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이었어요. 과거에는 사고의 피해자였던 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지키는 파수꾼이 된 것입니다. 대표님, 오늘 일정은 육군 공병학교 안전교육입니다. 비서의 보고에 도윤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갑시다. 후배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줘야죠. 도윤이 도착한 곳은 육군 공병학교 강당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신임 하사들이 도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단상에 오른 도윤은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현장 사고로 이 다리에 흉터를 입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이 흉터는 제게 책임의 무게를 가르쳐줬습니다. 여러분이 관리하는 현장에서 누군가의 아들이, 누군가의 아버지가 다칩니다. 그 책임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신임 하사들의 눈빛이 진지하게 변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도윤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강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세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군 병원 외상외과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준호야. 강해 멋있더라. 도윤은 세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린아, 너는 생명을 구하고 나는 사고를 막는다. 우리 잘 어울리지? 두 사람은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어요. 긴 겨울의 터널을 지나 모진 눈보라를 견뎌낸 그들에게 마침내 찬란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서혜진 회장은 집무실 창가에서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남편의 사진과 늠름하게 자란 아들 준호, 그리고 며느리가 될 세린의 사진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여보, 이제 걱정 말아요. 우리 준호 정말 훌륭하게 컸죠? 혜진은 사진 속 남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군 공사 현장의 차가운 눈밭에서 시작된 기적 같은 인연. 그것은 잃어버린 가족을 되찾게 해준 하늘의 선물이었습니다. 혜진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책임은 무거운 것이지만 그 무게를 함께 나눌 가족이 있다면 견딜 수 있습니다. 지휘관의 자리는 외로운 것이지만 그 외로움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는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세대를 이어 계승하는 것입니다. 도윤은 이제 그 무게를 이해하고 그 책임을 받아들이고 그 명예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재벌 2세가 아니라 현장을 아는 리더였습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진심 어린 안전의식을 가진 책임자였어요.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춥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따뜻한 난로가 되어줄 테니까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혼자만 품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군 조직의 명예는 이렇게 회복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책임을 다할 때, 그 책임이 다음 세대로 이어질 때, 그리고 그 무게를 견뎌낸 사람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때, 23년 만에 다시 만난 모자의 이야기, 가슴 뭉클하셨나요?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다는 건 기적 같은 일이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오랫동안 그리워하던 소중한 인연을 되찾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연의 고백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매일 기다립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